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POW, POS 컨센서스 알고리즘 배울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롤 DF 쪽도 배울 거고, 버추얼 머신도 좀 배울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 Yeah. I'm just wondering, this is Korean. Sorry. But it's the introduction to blockchain? Yeah, introduction to blockchain, but it's Korean. Oh, really? Yeah. Sorry. Yeah. Probably wrong here.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울 게 블록체인에서 근간이 되는 일종의 그 암호, 크립토그래픽 펑션들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우고 나서 그걸 이해하지 아마 여러분들이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뭘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크립토그래픽 펑션은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이제 또 많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해시 알고리즘, 두 번째는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니처. 그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크립토그래픽 해시 함수, 아마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암호학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여하튼 해시 함수는 그냥 함수죠. 어떤 메시지에 들어가면 이걸 줄여주는 함수예요. 줄여주고 메시지에 비해서 나오는 아웃풋의 크기는 훨씬 작죠. 훨씬 작은 거고, 이 계산은 되게 이피션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입력은 엄청나게 큰 사이즈, 메가바이트로 들어와도 출력은 항상 256비트. 32바이트가 256비트죠. 256비트. 로 나오는. 그래서 태그 사이즈는 250비트 정도. 줄여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시 펑션은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을 계산하기 쉽지만, 해당되는 출력에 되는 입력을 찾기는 어려운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가 컬리전 리스탄스, 충돌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충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해시의 출력값이 똑같아지는 입력값 두 개를 찾는 게 충돌이에요. 자, 입력의 크기가 만약에 1000비트예요. 출력은 256비트고. 그러면 충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입력이 1000비트고 출력은 250비트예요. 그러면은 입력 중에서 몇 개가 다 똑같은 들어가요? 똑같은 출력값이 돼요. 입력이 1000비트면 전체 입력의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입력이 1000비트, 출력이 256비트. 그러면 같은 출력으로 가는 입력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아니, 입력의 개수는 총 몇 가지예요? 2에 1000승가지가 있겠죠. 1000비트니까. 출력은 2에 256가지가 있겠죠. 출력은 2에 256가지. 그래서 이거 나누면 저만큼의 입력은 다 똑같은 출력값이 되죠. 얼마요? 2에 744비트? 이게 844, 744.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력들은 다 똑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값이 똑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충돌은 엄청나게 많아요. 충돌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이 충돌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컬리전 리스탄스예요. 그래서 해시 함수들은 이제 우리가 배울 크립토그래픽 해시 함수는 다 충돌 저항, 컬리전 리스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입력이 크기 때문에 충돌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찾는 걸 어려운 것. 즉 이걸 계산해내는 것, 이 충돌을 찾는 것, 싱글 컬리전 포 H가 하드한 경우 우리가 이걸 컬리전 리스탄스라고 부르고, 크립토그래픽 해시 함수들은 다 충돌 저항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collision resistance hash function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SHA-256. SHA는 뭐의 약자였죠? H는 뭐였어? 해시 알고리즘. S는 시큐어.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256은 아웃풋이 256비트. 4512는 아웃풋이 512비트. 그래서 길이는 뭐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면 돼요. 2의 64바이트보다 작은 엄청난 큰 거죠. 이런 게 들어오면 출력은 어쨌든 256비트로 줄여주는 그런 함수고 SHA-256 함수고 얘는 이제 컬리전 리스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제 컬리전 리스트인지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은 할 수가 없다고 배웠죠. 아직까지 컬리전을 찾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못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 펑션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떤 응용에 쓸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관심사잖아요. 물론 당연히 블록체인에 쓰이겠죠. 블록체인은 어떤 부분에 쓰느냐? 뭐 블록체인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많이 쓰죠. 큰 파일이 있어요. M이라고 하는 큰 파일이 있고 이거를 어디에 올려놓고 싶어요. 어디에 뭐 게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리면 이제 바꾸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파일이 예를 들어서 뭐 1기가예요. 그럼 1기가를 업로드해야 되죠. 안 바뀌려고 보장하려면 너무 힘들죠. 1기가를 업로드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 1기가에 대한 파일을 패싱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출력은 몇 비트예요? 잘 유력을 쓰면 출력 값은 256비트죠. 256비트만 뭐 게시판에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게시된 거랑 같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해시값이 게시되어 있는 해시값과 동일하다는 건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게시된 데이터랑 다른 거를 가지고 해시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해시값이 나올 거고 만약에 같아지는 것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컬리전을 찾는 거죠. 근데 컬리전을 찾는 거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줄여가지고 어디 올리는 거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커밋이라고 불러요. 커밋. 커밋을 한다. 데이터를 커밋을 해서 큰 데이터를 커밋해서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올리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록체인에서 NFT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NFT에 보면 뭐 미술품 이런 거 거래하잖아요. 근데 미술품 파일 사이즈 같은 거 어떻게 크겠죠? 이거를 블록체인에 넣을 수가 없죠. 블록체인에 그걸 넣지는 않아요. 그럼 뭘 넣겠어요? 그 전체 데이터의 커밋먼트, 해시 값만 블록체인에 넣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데이터를 줄여서 바꾸지 못하는 걸 보장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앨리스가 이 해시 값을 계산해서 포스트를 했어요. 블록체인에 포스팅하면 답은 H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뭐 NFT가 이제 값이 올렸는데 원래 원본이 이거다. 앨리스가 요게 그 블록체인 올라간 원본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M 프라임이라고. 그 맞는지 체크해 보려면 해시 M 프라임에 대한 해시를 했더니 이게 스몰 h가 나왔다. 그럼 이 M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포스팅한 원래 원본 데이터랑 같은 거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해시 펑션이 컬리전 리스턴스라서 같은 원본에 해당되는 입력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원래 아웃풋이 같았다면 원본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밋먼트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바인딩. 그래서 바인딩 프로퍼티, 바인딩 커밋먼트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요 해시 값에 딱 묶어져 있죠. 그렇죠? 이 해시 값이 나와서 이 해시 값을 만들 때 썼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 값과 이 데이터는 딱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커밋먼트에 보통 두 가지가 성질이 있어요. 바인딩과 하이딩이 있어요. 바인딩은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랑 해시값을 묶어 딱 타이틀을 묶는 거고 하이딩은 원본 데이터가 먼저 감추는 용도로 쓰이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바인딩만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하이딩 얘기도 해요. 하이딩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커밋먼트에서 뭔가 올렸는데 이 원본 데이터가 뭔지 정보를 모르는
모르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이딩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바인딩. 해시해서 올리면 이 데이터의 원본은 요거일 수밖에 없다. 이걸 보장해 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 NFT라든지 이런 데 블록체인에서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커밋하는 데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커밋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n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n개의 뭐 파일이 있다고 쳐도 돼요. n개의 데이터가 쭉 큰 게 있어요. 여러 개 있으면 이거를 다 바인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앨리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보면은 해시가 하나가 있었죠. 해시 하나가 있으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해시 값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 바인딩 됐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이거를 통째로 바인딩하는 건 쉽겠죠. 그냥 통째로 해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통째로 요 값이 나오려면 이것밖에 될 수 없다. 이게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앨리스는 어쨌든 뭔가 이 전체에 대한 커밋먼트를 계산하고 싶어요. 줄여지는 어떤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런데 밥이 얘를 읽은 다음에 밥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여러 개 중에서 특정한 하나, 뭐 M1 또는 M2 이런 게 정말 바인딩 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그 하나만 실제 요 얘를 만들 때 쓴 게 맞는지, 바인딩 할 때 쓴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싶어요. M1, M2, M3, M4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묶어서 뭔가 바인딩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인딩 했을 때 그 다음에 밥이 관심 있는 거 M3가 이 바인딩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빠르게 체크를 하고 싶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해시만 써서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냥 해시만 쓰면 문제가 뭐 되긴 돼요. 자, 앨리스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해싱을 다 해요. 통째로. 그럼 뭔가 값이 나오겠죠? 하면 그 다음에 밥은 관심 있는 게 M3가 관심이 있어요. 그럼 밥은 M3가 이 해시 요거 계산할 때 커밋할 때 들어간 값이다라는 걸 확인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려면 밥은 M1과 M2도 다 알아야 되겠죠. M1, M2, M4 다 알아야 돼서 요거 다 해가지고 M3까지 집어넣어서 해시를 했을 때 H가 나오는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다 집어넣어서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이피션트하지 않죠. 만약에 이 길이가 1000개다. 그럼 1000개를 다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자료 구조 같은 거 배웠죠? 그렇죠? 자료 구조 같은 거 배울 때 뭐 소팅 이런 거 배웠죠? 소팅할 때, 그러니까 뭐 서치를 할 때, 뭔가 찾을 때 리니어하게 서치하면 되게 오래 걸리죠. 빠르게 서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서치 같은 거 써요? 만약 소티가 돼 있다 그러면 무슨 서치를 써요?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 트리 이런 거, 이진 탐색 이런 걸 쓰죠. 그렇게 뭔가 트리 스트럭처로 생기면 좀 편해지죠. 그래서 해시도 그냥 쓰지 않고 우리가 얘를 하기 위해서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요거 하나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게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트리 형태를 우리가 머클 트리 또는 머클 해시 트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머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머클이고, 머클 해시 트리. 그래서 머클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클 해시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시 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기본적인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해시를 쓰는 거죠. 자, 골은 뭐냐? 어쨌든 n개, 뭐 여기는 4개 이런 거를 다 커밋을 할 건데 하는데, 원하는 건 뭐 세 번째 있는 게 M3다. 요거를 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8개가 있어요. 8개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다 해시 입력으로 넣어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면 추리 형태로 만들 거예요. 먹글 추리.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개씩 묶을 거예요. M1과 M2를 해시해요. 그럼 출력이 나오겠죠? M3와 M4를 또 해시해요. 얘 두 개 해시, 요 해시. 그러면 해시 출력이 여기도 몇 개가 나와요? 4개 나오죠? 4개 나오면 그걸 다시 또 두 개씩 묶어요. 그럼 몇 개? 2개 나오죠? 또 해시하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최종 요 제일 탑에 나온 걸 우리가 머클 추리 루트라고 불러요. 트리의 루트라서 머클 해시 추리 루트. 그래서 이렇게 해싱하는 걸 우리가 머클 추리 커밋먼트라고 얘기해요. 커밋먼트라고는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축약된 작은 값, 바인딩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이 값을 만드는 게 커밋먼트.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산한 거죠. 두 개씩.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 M3가 들어있다는 걸 보이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M4가 들어있는 걸 이제 보이고 싶어요. M4가 여기 8개 중에 있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값과 무슨 값을 주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커밋먼트 값은 결국 요거만 커밋먼트 값이에요. 루트만. 요거랑 뭔가를 계산해서 요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원래 우리가 해시에서 입력에 해당되는 걸 주면 출력이 만들어지면 그 입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컬리전 리스턴스니까. 자, M4를 가지고 쭉쭉쭉 해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M3가 있으면 이거 두 개 해시하면 뭐가 나와요? Y2가 나오죠. 자, Y2랑 뭔가 해시해서 Y5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Y1이 있으면 되겠죠. Y1과 Y2 하면 Y5가 나오고 Y5랑 또 뭐랑 하면은 H가 나와요? Y6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M4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M3 값과 Y1 값과 Y6 값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쪽이 아닌, 자기 이 패스가 아닌 다른 쪽 패스에 있는 값들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 패스가 아닌 이웃한 패스들의 값. 이걸 우리가 코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패스. 코패스에 있는 자기 패스가 아닌 컴플리트. 반대쪽에 있는 패스의 값들을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면서 루트까지 만들어진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계산이 몇 번 하면 돼요, 싱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8개짜리 쭉 있었으면 입력이 8개짜리니까 사실 8개짜리 해싱도 거의 8번 해싱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 거 집어넣고 또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얘는 5, 9번만 하면 되죠, 해싱. 그래서 훨씬 작은 사이즈로 값이 하나, 둘, 세 개만 있으면 되고 계산도 하나, 둘, 세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로그계의 프루프, 입력값과 로그번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프루프를 보면 M3, Y1, Y6 코패스에 있는 값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서 쭉 가보면 루트가 만들어지니까 M4가 이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M4가 없다면 우리가 컬리전을 찾아야 되죠. 다른 입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못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 되는 거죠. 자, 머클트리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프루프 사이즈, 즉 어떤 특정한 값이 이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 프루프 사이즈는 로그계가 되겠죠. 전체가 8개면 3개, 전체가 1000개면 프루프 사이즈는 10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추리 깊이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렇게 앨리스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밥은 해싱을 돌아가면서 올라가서 최종 합으로 나온 게 실제 커밋한 H랑 같은지 체크해서 같다면 그러면 M4는 들어있던 게 맞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거죠. 해시 함수가 컬리전 리스턴스 해시 펑션이에요. 그러면 어드버서리, 공격자죠. 어드버서리는
당연히 찾지 못한다. 무엇을 못 찾냐면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 그렇죠? 셋을 못 찾는데 i 번째 m 파이가 있을 때 어떤 거냐면 such that 실제로 만들 때 썼던 그 m이 아닌 걸로 가지고 베리파이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그런 파일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걸로 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닌 걸 가지고도 트리가 되도록 만드는 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콜리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 사용될까? 뭐 먹구치리 사용이 어디에 될까? 여러 군데 사용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S가 뭐냐면 블록체인의 블록에 보면 트랜잭션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트랜잭션이라면 뭐 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장부에. 그런 것도 우리가 트랜잭션 부르고 트랜잭션을 모아놓은 거, 그게 블록이죠.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이 블록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블록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이는 용도로 우리가 이 머클3를 써요. 그래서 블록 트랜잭션을 쭉 모아서 커밋먼트를 계산해서 그 탑만 블록체인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특정한 트랜잭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프루프를 만들어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예를 들어서 커밋먼트만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커밋먼트에 이 트랜잭션이 있는 거다라고 증명하는 용도, 증명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조금만 저장하고 밖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좀 앱스트랙트하게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값은 우리가 널이라고 할게요. 이 널 사인이죠. 바텀 널,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머클 트리 루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원래 데이터가 쭉 있었겠죠. 트랜잭션들 그걸 머클 트리로 계산해서 루트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데이터들이 있고, 요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고, 저게 첫 번째고 저게 헤더고. 그래서 블록체인의 블럭이라고 하는 요게 블럭이에요. 요거 하나가. 블록체인의 블럭은 블럭 헤더가 있고 실제 내용이 있어요. 블럭 헤더는 이 내용들 컨텐트 트랜잭션 1, 2, n개가 있고, 이거를 머클 트리 루트를 계산해서 만든 루트를 여기다 적어 놓고, 이 값을 우리가 블럭 헤더라고 부르고, 블럭 헤더가 사실 이제 중요하죠.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 블럭 헤더 값을 또 해싱을 해요. 우리가 아는 해싱, 샤 이유를 때문에 해싱해서 나온 값을 여기다 적고, 그러니까 이전 블럭의 헤더 값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블럭에 들어갈 트랜잭션들, 물론 이 트랜잭션과 이 트랜잭션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죠. 여기가 트랜잭션, 이거에 대한 머클치를 계산해서 루트를 만들고 뭔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걸로 블럭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쌓여가는 게 블록체인이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이것만 저장되어 있다, 여기만. 이 트랜잭션들은 저장이 안 돼 있고 위에만 다 저장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내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사실은 기록이 된 적이 있어. 내가 앨리스한테 돈을 20원 보낸 적이 있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 트랜잭션이 txn이에요. 여기 두 번째 블록에. 이게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 값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이 값들 여기 머클치는 저장되어 있어요. 나는 이 값과 이거에 해당되는 코패스들을 다 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상대방은 코패스와 이 값을 계산하겠죠. 그래서 뭔가 만들어진데 걔가 여기 들어 있었죠. 그럼 이거 맞는 게 맞구나, 맞는 트랜잭션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 다 저장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이 있고 다른 블록체인이 있어요. 다른 블록체인에서 모든 내용을 다 카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내가 여기 블록체인에서 이쪽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한 적이 있다. 그걸 다른 트랜잭션에서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트랜잭션에서는 헤더만 가지고
헤더는 맞게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트랜잭션이 그 헤더에 해당되는 머클트리 루트에 패스 이렇게 되는 거 맞다. 이런 걸 확인함으로써 이쪽 블록체인에서 뭔가 돈 보내는 게 맞구나. 이쪽에서 그러면 뭐 네가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 질문이 안 되면 중간에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커밋먼트용으로 우리가 해시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머클트리도 쓸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뭐 POW, Proof of Work,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런 용도로도 해시를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애플리케이션, 어나더 애플리케이션으로 Proof of Work. 이제 뭐냐면 블럭을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계산을 해서 어떤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베리파이는 빨리 하고 싶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산은 오래 걸리지만 맞는지 체크하는 건 금방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문제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 즉 뭔가 푸는 건 오래 걸리지만 맞는지 찾는 건 쉬운 거.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 다 그렇죠. 수학 문제는 푸는 건 어렵지만 답이 맞는지 체크하는 건 쉽죠. 그렇죠? 그런 식의 문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시 알고리즘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해시를 쓰는데 이렇게 쓸 거예요. 해시가 있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입력이 있는데, 자 원래 여기 입력이 있어요. x가 있으면 뭔가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어떤 카운터 값,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어떤 숫자 값을 넣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값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이 이 아웃풋 값이 0이 3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작하도록,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오게 되도록 무조건. 그러면 임미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앞에 0이 3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임의의 값을 넣어서 해시를 계산했을 때 출력 값이 000으로 시작할 확률은, 아니면 0이 하나일 확률은 이진수예요. 출력이 이진수일 때 제일 앞이 0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0, 0일 확률은 4분의 1. 0이 3개일 확률은 8분의 1. 0이 10개일 확률은 2의 10승분의 1. 0이 40개일 확률은 2의 40승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0이 3개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니까 8번 정도 하다 하면은 나오겠죠. 기도를. 0이 만약에 되게 여러 개예요. n개예요. 여기 n개. n개인 경우에는 몇 번 하면 돼요? n개라면 k개. k개인 경우에는 몇 번 하면 돼요? 2에 k번 하면 대충 되죠. 평균적으로 2에 k번 정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출력값, 요 값을 0이 몇 개냐로 우리가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맞출 수 있죠. 저 0이 만약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저게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르게 보면 000이라고 하는 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전부 다 111이었으면 얼마일까요? 값이. 이게 n비트였다면. 다 111이었으면 2의 n승 빼기 1이죠. 다 111이었으면. 근데 만약에 뭐 그 뒤에 이름 빼버립시다.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면 이 값은, 이 해시의 출력 값은 그냥 2의 n승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렇죠? 전부 다 111이면 2의 n승 빼기 1이니까. 임의의 값으로 했을 때는 2의 n승인데, 만약에 처음에 0으로 시작했다. 그 값은 2의 n승 나누기 2겠죠. 만약에 00이면 2의 제곱이겠죠. 000이었으면 2의 3승일 거고. K비트가 0이었으면 2의
K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0에 해당되는 거, 요 값에 따라서 어려움이 달라지죠.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difficulty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움의 정도죠. 그래서 difficulty는 뭐냐면 표시가 있고 뭔가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카운트를 찾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 봐야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 이야기. 2의 n승 나누기 d. 그래서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d가 difficulty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에 해당되는 n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d에 그냥 거의 비례해요. d가 1000이면 우리가 1000번 해보면 되고 d가 100만이면 100만 번씩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퍼즐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입력이 주어져 있고 x가 주어져 있고 이제 n이라고 쓴 게 여기서 y라 쓴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른 입력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출력이 어떤 특정한 값 이하가 되게 하는 출력을 찾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죠. 이 해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서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D번 해보면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D가 뭐 2의 32승이다. 그럼 2의 32승을 트라이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찾는 건 오래 걸리는데 이게 맞는지는 어떻게 금방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n을. 그러면 이게 맞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체크는 쉽죠. n을 찾는 건 없지만 n이 맞는지는 그냥 해시 한 번만 해보면 되겠죠. 한 번 해서 이것이 맞는지 체크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문제 푸는 건 어렵지만 답이 맞는지는 체크하는 거 쉽죠. 넣어서 계산해서 맞는지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서 맞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찾으려면 D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프루프 오브 워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루프 오브 워크의 가장 메인 일은 이 n을 찾는 거예요, 그냥. 특정한 값이 되게 하는 n을 찾는 거. 이게 프루프 오브 워크이에요. 그리고 아웃풋에 있는 이 d를 우리가 difficulty라고 얘기하고 이 difficulty 값을 조정함으로써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늦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 difficulty 값이 뭐 2의 44승 이 정도 돼요. 뭐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뭐 난이도 채굴 난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요 difficulty 값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difficulty가 너무 쉬워가지고 빨리 찾으면 좀 더 어렵게 만들고 너무 좀 느려지면 조금 더 낮춰서 쉽게 만들고 그래서 조정을 하거든요.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굴 난이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CRM이라고 있는데 뭐 별건 아니고 이 해시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컬리전 리스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넣으면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출력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입력이 될지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냥 랜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넣으면 뭔가 나오는데 이게 랜덤 같아서 이걸 보고 원래 게 뭔지 몰라서 그냥 랜덤으로 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러니까 출력이 뭐가 나오게 되는 입력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다 해본다는 밖에 없어요. 베스트 알고리즘이 그냥 D번 해보는 거예요. D번 돌려보면 찾을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퀀셜한 건 아니에요. 시퀀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값을 n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가 만약 10대가 있으면 10배 빠르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컴퓨터는 여기 범위에서 하고 n을 1부터 뭐 시작하고 두 번째는 1000부터 시작하고 세 번째는 10,000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다 다른 값을 주면 10대가 있으면 10배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패러럴 알고리즘이에요. 즉 비트코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100만 대가 있으면 100만 번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마이닝 같은 경우에 GPU 같은 걸 쓰죠. GPU 쓰는 게 GPU는 작은 프로세서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몇천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천 개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루프 워크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쓰는 게 뭐 비트코인도 쓰고 있고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지금 바꾸려고 하지만 이런 데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해시 알고리즘으로 뭘 쓰냐면 샤를 그냥 2번 쓰는 걸로 하고 있어요. 한 번 쓰는 건 약간 불안한 것 같아서 2번 쓰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입력이 있고 y가 해당되는 게 그냥 인덱스라 생각하면 카운트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카운트 값을 계속 증가시켜 가는데 샤 나온 거를 또 한 번 더 샤 하는 거예요. 2번 계산해서 나온 값이 어떤 특정한 값 이하가 되면 그러면 y를 찾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마이닝을 가속하는 그런 하드웨어들은 딴 게 아니라 다 샤 이후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그런 가속기들을 사용해요. 이더리움은 다른 해시 알고리즘을 또 쓰죠. 다른 마이닝 알고리즘을 쓰고. 자, 이렇게 해서 해시가 끝났어요. 자, 해시가 블록체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뭐 프리미티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성질로서 출력을 보고 입력을 찾는 게 어렵다. 그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인딩을 할 수도 있고 커밋먼트를 쓸 수도 있고 이걸 트리 형태로 만들면 머플 트리라는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프루프 워크에서 입력 찾는 걸 통해서 뭔가 일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줄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니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돈을 보내는데 그 계좌의 주인이 돈을 보낼 수 있어야 되죠. 남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밝히는 게 전자서명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자서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은행 앱 쓰고 공인인증서 쓰잖아요. 그렇죠?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을 위한 키죠. 그래서 이제 그냥 시그니처, 그냥 서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니처 어떻게 하면 뭐 우리나라는 별로 수표를 잘 안 쓰는데 미국 같은 데는 수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수표에다가 누구한테 돈 주고 사인을 하면 그럼 이 사인이 여기 종이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밸리드한 거죠. 요걸로 돈을 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사인하면 안 되죠. 왜? 복사할 수 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으니까. 금방 포토샵으로 카피 페이스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돈 금방 바꿀 수 있고 문제되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 디지털 시그니처에서는 종이에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다 서명을 하는 거죠. 내용에다가. 그래서 전자서명을 위한 키가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거가 노출되면 그냥 서명이 노출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 내용과 서명 키를 넣어서 뭔가 알고리즘을 돌리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사인인 키, 이 서명 키에 대응되는 검증 키가 있어서 검증 키로 확인을 해서 통과를 하면 이 시그니처와 이 내용과 검증 키 3개를 가지고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건 맞는 서명이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저 서명이 맞는 거니까 저 사람이 한 게 맞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파이 입장에서는 저 내용과 서명과 그 다음에 퍼블릭한 베리피케이션 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걸 베리파이 해가지고 통과하면 그러면 맞는 내용이다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전자 서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그 공인인증서로 뭐 돈 보내고 하죠. 계좌이체. 그거 할 때 아마 뭐 공인인증서 암호 넣잖아요. 암호를 넣으면은 사실은 공인인증서 안에 있는 프라이빗 키가 있고 그걸로 서명을 해서 그걸 은행에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은행은 그걸 저장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난 돈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에서는 여기 전자 서명이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 기본적으로 2개의 키 사인인 키랑 베리피케이션 키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사인인 키는 프라이빗한 거니까 자기가 잘 간직해야 되고 베리피케이션 키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퍼블릭한 키고 그래서 이 전자서명은 인크립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암호화랑 다르요. 암호는 데이터를 감추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하는 거고 전자서명은 이게 맞다는 걸 개런티하는 정도로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의 신텍스를 보면 세 개의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키를 만드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랑 그러니까 서명 키랑 검증 키, 사인인 키랑 베리피케이션 키를 만드는 그런 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명 알고리즘, 사인 알고리즘. 사인 알고리즘에는 메시지랑 서명 키, 사인인 키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시그니처가 나옵니다. 보고. 일단 세 번째는 뭘까요? 무슨 알고리즘일까요? 제너레이션, 사인, 그다음 베리파이. 서명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 함수는 입력이 뭐뭐가 있을까요? 베리파이는 메시지랑 서명이랑 베리파이 키, 퍼블릭 키. 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은 맞다, 틀리다. 두 개 중에 하나겠죠. 퍼블릭 키, 메시지, 서명. 이 서명이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밸리드한 건지. 아웃풋은 1 아니면 0이겠죠.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디지털 서명. 저 속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시큐한 그런 전자서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자, 어드버서리, 공격자가 있어요. 공격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인인증서 가지고 은행에 막 돈 보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많이 저장돼 있겠죠. 그 서명들과 메시지와 메시지 서명들이 막 있겠죠. 그거 보고 내가 하지도 않은 서명이 만들어지면 돼요, 안 돼요? 하지도 않은 내가 모르는 메시지에 대한 서명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자가 이미 있는 서명들과 메시지를 다 보고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공격에 성공하는 거고, 그걸 못 만들면 시큐한 거죠. 그래서 어드버서리 cannot forge signature on a new message. 본 적이 없는, 어드버서리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서명을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시큐하지 않은 거고, 만들 수 없으면 시큐한 디지털 시그니처죠. 그래서 디지털 시그니처에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RSA 시그니처. RSA는 아마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들은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되나요? 네, 꽤 있네요. 배웠었죠? 네, RSA. 그래서 RSA 같은 경우에는 n이 한 2000비트 정도 되죠. 모드 n. 그러니까 메시지 사이즈가 한 2000비트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좀 길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리프틱 커브 베이스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메시지가 길어요. 키가 길어요. 키도 좀 길고 그런 단점이 있고, 디스크 로그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슈노르 알고리즘이 있고 ECDSA라고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의 약자이고 이 표준이고, 이 C는 일리프틱 커브.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은 원래 슈노르 스킨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아마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슈노르 스킨 배웠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시큐한 스킨이 아니에요. 시큐하지 않은데 그냥 표준은 먼저 정해져서 그냥 사용이 되고 있는 스킨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는 전부 다 이 ECDS를 쓰고 있어요. 표준이라서. 얘를 쓰고 있고, 얘의 장점은 시그니처 길이가 짧아요. 그럼 얘는 왜 길고 얘는 짧을까? 얘네 둘을 공격하는 알고리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하는 알고리즘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시간을 조금씩 줄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2에 128승 정도 시간이 걸려서 뚫리려면 그러면 한 2000비트 정도, 사실 뭐 한 2에 100승 정도 만에 뚫리려면 뭐 한 2000비트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똑같은 길이가 얘에서는 뭐 254비트 정도면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공격 방법이, 얘는 공격 방법이 더 많고 얘는 공격 방법이 더 적어서 얘가 좀 더 데이터 시그니처 길이가 다 짧죠. 그다음 이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BLS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BLS 시그니처는 위에랑 좀 다르게 생긴 거고, 나중에 한번 배울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가 그냥 뭐 RSA나 디스크 로그 베이스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명 있고 서명 있고 서명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거고,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 서명들을 합치는 게 가능해요. 합치는 게 쉽게 가능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알고 수 있고, 알고리즘도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대신 맞는지 체크하려면 좀 특별한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페어링이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를 알아야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 성능은 뭐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이들은 2.0에서는 이 BLS 시그니처를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뭐 아마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들었었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블록체인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양자 컴퓨터 나올 쯤 되면은 알아서 다른 시그니처 스킨으로 바꿔 쓸 거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터로 암호를 깨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 양자 컴퓨터로 암호를 깨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깨지지 않는 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나오면 갈아치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니처 스킨도 당연히 양자 컴퓨터에 대응되는 시그니처 스킨이 있고, 단점은 서명이 길어요. 이거보다 느리고 길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나올 때 전까지는 굳이 이걸 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그럼 시그니처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간단하죠. 이제 여러 명들이 사용자들이 있을 거고,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이 있겠죠. 내가 누구에 돈을 보내겠다. 그런 트랜잭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서명 키로 서명을 만들고, 서명 키로 서명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채굴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면 채굴자들은 전부 다 서명을 체크해봐야 되겠죠. 맞는 건지. 체크해봐야 맞으면 받는 트랜잭션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다예요.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채굴자들이 저런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블럭을 만들고, 그렇죠? 이거 모아서 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프루프 워크를 해가지고 뭔가 이거 블럭에 담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뒤에서 하도록 할 거고, 기본적인 스킴은 저기 다 알아서. 그래서 디지털 시그니처라는 건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 맞다는 걸 인슈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끼리 내가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맞아 이렇게 합의해 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또는 이 사람들끼리의 뭐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에 투표하고 뭐 이쪽에 투표하고 투표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서명 붙이는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해시랑 전자서명,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뭐 다른 뭐 암호 알고리즘은 특별히 몰라도 되고, 나중에 이제 프라이버시와 스케일리티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어려운 게 기다리고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내부 디테일은 몰라도 상관없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알면 되겠죠.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시랑 디지털 시그니처 배웠고, 이제 진짜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이제 배워보려고요. 자,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SHA-256을 쓸 거고, 해시 알고리즘으로 비트코인에서 SHA-256을 쓸 거예요. 쓸 거고, 그다음 머클7이란 거 있다는 거 배웠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해시를 가지고 또 마이닝 하는 데 쓸 거예요. difficulty라는 걸 설정해서 이 difficulty보다 작아지는 어떤 값을 찾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걸 프루프 워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이라는 거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 보장해 주려면 서명을 붙여서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가서 좀 얘기를 보면, 자, 비트코인의 값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또 내렸다가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비트코인 시작은 2008년도, 2009년도 이때쯤에 시작됐다고 하고 뭐 아마 이 논문을 읽어본 사람도 있을 텐지만 크게 내용은 없어요. 크게 내용은 없고 이렇게 비싸질 줄 몰랐죠,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토탈 밸류 같은 경우에 뭐 21만 개 비트코인이 예정되어 있고 그거 이상으로 발행이 안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뭐 컨센서스 레이어랑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트랜잭션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받아서 뭔가 처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컨센서스는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 먼저 트랜잭션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트랜잭션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 레이어의 오부분만 보면 이제 컨센서스는 뭐냐면 채굴자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블럭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블럭을 만들 때 누가 블럭을 만들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리더를 정하는 게 컨센서스 알고리즘이에요.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리더를 정하는 방법 중에 프루프 워크도 있는 거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채굴자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비트코인을 허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유저가 있고 P2P 네트워크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엔드 유저들은 뭔가 트랜잭션을 만들고 거기에 서명을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채굴자한테 보내주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같은 채굴자에 다행히 가지 않겠죠. 가면은 뭐 여러 세계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 군데 갈 거고 그럼 이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주고받을 수 있고 어떤 블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트랜잭션을 받으면 이 사람들끼리는 될 수 있으면 트랜잭션을 좀 약간 퍼뜨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주위에. 그럼 브로드캐스트하고 받은 것도 딴 사람들 해가지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좀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브로드캐스트 하는데 이제 그냥 P2P 네트워크를 쓰는 거예요. 원투원 매핑이 되는 P2P 네트워크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에브리 마이너, 모든 마이너들은 트랜잭션을 받으면 일단 체크해야 되겠죠. 맞는 트랜잭션인지 서명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맞으면 mem풀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메모리 풀이에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요. 트랜잭션들. 멤풀에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멤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아직 블럭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멤풀에 들어가 있는 거는 블럭에 들어갈 그런 트랜잭션 후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 트랜잭션 아직 컨펌이 된 거 아니에요. 컨펌이 됐다는 얘기는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돈 보낸 거야 이렇게 결정이 돼야지 컨펌이 된 거고. 그래서 각자 멤풀에는 이 사람은 뭐 3개 트랜잭션 있고 2개가 있고 1개가 있고 다 각자 다른 게 있겠죠. 자, 저 멤풀을 가지고 이제 블럭을 만들 거예요. 블럭을 만드는데 자, 저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 10분마다 캔디데이트 블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멤풀이 있다고 그랬죠? 멤풀에서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블럭을 하나 만들어요. 후보 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근데 마이너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블럭 만들고 저 사람은 저 블럭 만들고 다 각자 다른 블럭일 수 있죠. 그럼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드를 선택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한 사람한테만 계속 가면 그 사람한테 뭐 뇌물을 준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하니까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이 돼야지 우리가 공평하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랜덤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누구를 랜덤하게 선택하느냐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마이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랜덤하게 누구를 선택한다. 근데 이게 사람이면 좀 나요. 왜냐하면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면 이게 진짜 있는 컴퓨터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싸구려인지 비싼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좋을까요? 그래서 진짜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는 우리가 한 사람처럼 취급하자. 만약 우리가 100명이 있다. 100명 있으면 랜덤을 뽑으려면 100명이 뭐 숫자를 붙여놓고 그냥 아무 숫자나 뽑으면 되겠죠.
근데 컴퓨터면 100대의 컴퓨터가 동일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냥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냥 PC면 다 동일한 걸로 하고. 근데 이 컴퓨터는 버추얼 머신을 뭐 한 10대를 깔았어요. 버추얼 머신은 우리가 카운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PC에는 버추얼 머신을 1000대를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1000표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뭔가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랜덤하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한 대를 선택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듯이 한 컴퓨터 한 컴퓨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컴퓨테이션으로 한 거야. 계산을 요만큼 할 수 있으면 그걸 계산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계산량이 100개인 컴퓨터가 있고 이건 1000인 게 있으면 1000인 거는 100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많은 확률을 가지다. 이렇게 설계한 거죠. 그걸 뽑는 게 프루프 워크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뽑는 작업이 프루프 워크인데 그것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너무 많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뽑히고 나면 이게 컨센서스 알고리즘이고 리더를 선택하는 거고 그러면 그 뽑힌 사람이 만든 블럭이 그냥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리더로 뽑혔다. 그럼 이 사람이 만든 블럭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트랜잭션이 여기 저장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트랜잭션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보냈다. 그 여기 트랜잭션 있으면 돈이 보낸 걸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저렇게 들어가면 모든 마이너들이 이걸 다 공유하고 있고 맞는지 다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할까? 자기 왜 블럭을 집어넣으려고 할까? 블럭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저 블럭을 리더가 된 사람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가 마이닝 피라고만 얘기하는 뭐 지금 현재 6.25 BTC 비트코인 그 얼마예요 지금? 한 2억 정도 되죠. 뭐 2억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거예요. 한 10분에 한 대, 10분에 한 명씩. 그러니까 10분에 한 대씩.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컴퓨터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리더로 뽑힐 확률은 극히 낮죠. 그렇게 낮아서 뭐 될 일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저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양은 4년마다 반씩 줄어들고 그래서 반감기를 거쳐서 줄어들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진 마이닝은 전부 다 이 블록 채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한 사람은 뭐 참여자 적으니까 디피컬트는 낮아서 훨씬 쉽게 만들었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받았고 나중에 최근에는 엄청 많으니까 디피컬트도 어렵고 채굴돼서 받는 보상량도 훨씬 적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21 밀리언 BTC. 그러니까 얼마요? 2100만 개? 2100만 개 BTC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현재 1800만 개 정도가 이미 채굴이 되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이런 이만큼 조금씩 10분씩 하다 보면 아마 2020 몇 년도에 끝난다고 들었었어요. 그게 끝나면 이제 채굴에서 돈은 없고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여기 각각 트랜잭션들이 돈을 보낸다고 그랬죠. 보낼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 수수료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돈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채굴자가 트랜잭션 순서라든지 모든 걸 다 채굴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블럭이 있으면 블럭에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의 어떤 블럭을 특정 블럭을 없애고 싶다 이런 거 안 되죠. 이게 되려면 전체 중에 뭐 50% 이상, 50% 초과 한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 사실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든 모든 그 뭐 비트코인이든 다 기본적으로 과반수가 동의하면 거의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POW 같은 경우도 과반수가 동의하면 왜냐하면 그 과반수가 동의하는 쪽으로 계속 뭔가 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한 쪽은 계속 늦어지고 결국 이쪽은 도태돼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메이저 쪽, 그러니까 과반수 쪽으로 항상
모든 정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블럭을 제거하는 것도 51%가 납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못 올리게 막을 수도 있죠. 어떤 한 사람한테 올리는 건 못 올리게 막겠어. 이것도 과반수가 만약 그렇게 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트랜잭션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블럭이 올라가면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전체 비트코인의 과반수를 점령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좋은 점인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과반수가 그럼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한 상위 3개 회사가 합치면 거의 한 80% 정도? 세계가. 그래서 세계가 서로 손잡고 하면은 이상에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첫 시작에 뭔가 시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블락을 우리가 제네시스 블락이라고, 이 제네시스 블락의 내용은 뭐냐면 이때 나온 신문 타임즈 기사를 그냥 블록에 적어놨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랜잭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타임즈 기사 넣고 여기에 이제 채굴했다고 하고 뭐 그게 다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에 대한 해시 값이 여기 이전 해시 값을 집어넣고 뭐 버전 정보 들어가고 타임 정보, 그다음에 여기 트랜잭션에 관련된, 그다음에 뭐 머클 추리 루트 값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n 있죠? 인덱스, 프루프 워크, 뭔가 디피컬티 이해하게 되는 어떤 인덱스 카운트 값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값이 난스예요. 그래서 난스를 찾는 게 프루프 워크이죠. 그게 4바이트고 4바이트면 얼마예요? 몇 비트예요? 2에? 그러니까 4바이트는 32비트죠. 2에 32승. 지금 블록체인의 디피컬티가 2에 44승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난스 일부는 또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트랜잭션이 쭉 있으면 제일 첫 번째 트랜잭션은 좀 우리가 특별한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다른 건 그냥 돈 보내는 건데 첫 번째 거는 채굴자가 자기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이에요. 이 트랜잭션은 뭐 누가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보내는 거고,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그 채굴 마이닝 피 있죠. 6.75. 그걸 자기 주소로 보내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난스 값 추가적인 걸 여기다 적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특별한 트랜잭션 우리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불러죠. 제일 첫 번째는 블록 트랜잭션에 실제 채굴자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블록체인도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의 헤더죠. 비트코인 헤더고 이게 메인 파트고, 헤더에 대해서만 해시를 하죠.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해시를 한 건 여기 다 들어있죠. 요것만 해시를 해도 사실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해시가 여기 있고 이것도 해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시하면 전체에 대한 해시하는 거 똑같고, 이거에 대한 게 프리비어스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당연히 또 다른 뭐 버전 타임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계속 진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거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 트랜잭션을 빼려면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이 내용이 바뀌려면 이거에 해당되는 난스 또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값이 바뀌니까 이 값이 바뀌면 여기 값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꽤 오래 걸려 찾아야 되고, 이게 바뀌면 당연히 이쪽도 또 바뀌죠. 이 해시 값은 이전 걸 기본으로 하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옛날 걸 다 바꿔야 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타임은 마이너가 블럭을 만든 시간, 그리고 비트, for work difficulty라고 얘기되어 있고, 난스는 여기 n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건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 관련된 거라서 다음 시간에 볼 거고,
머클 트리는 우리가 봤었죠? 트랜잭션 모아서 루트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요 난스를 찾는데 대충 얼마 걸리게 만드느냐? 10분 정도 걸리게 만들고. 만약 10분보다 빠르면 컴퓨터 더 많아지면 빨라지겠죠. 그러면 2주마다 한 번씩 디피컬티를 조절해요. 조절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해서 2주 동안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9분에 만들어지는 디피컬티를 올리죠. 2주마다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10분마다라는 평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빨리 찾았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마인 17분, 20분, 59분 뭐 시간이 17분 전, 20분 전, 뭐 59분 전, 1시간 전 슉슉슉 누가 만들었는지 뭐 트랜잭션 뭐 사이즈는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트랜잭션 블럭 안에 트랜잭션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래서 트랜잭션이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내 돈을 뭐 여러 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뭐 하나에만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트랜잭션 길이가 일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럭 648,493 블럭을 보면 만들어진 게 2020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 블럭은 이제 하이트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그 블럭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니까 당연히 이 길이죠. 같은 길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는 여기 누가 마이닝을 했느냐는 거죠. 이거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제일 앞에 있는 거. 특별한 트랜잭션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돈을 받을 사람을 적어놓는다 그랬죠. 그 주소가 여기에 슬래시 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이너들을 모아놓은 어떤 뭐 집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집단이고. 그 다음에 블럭 안에 트랜잭션이 2800개 들어가 있고 디피컬티는 이 정도. 몇 비트쯤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알겠죠? 그래서 요 디피컬티만큼 해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찾으려면. 요 정도 해싱을 해야지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머클 트리 루트. 트랜잭션 밑에 쭉 올려서 트리 그래서 요 값이 아마 256비트겠죠? 256비트가 있을 거고 물론 리워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피 리워드는 뭐냐면 트랜잭션을 보낼 때 돈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 내는 게 모아놓은 게 한 0.8 비트코인쯤, 0.9 비트코인쯤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시퀀스 오브 트랜잭션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이 그냥 계속 저장되어 있는 거고 한번 저장되면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그냥 블록체인 또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업앤드 온리 레저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건 특별한 트랜잭션이어서 저기에 마이너의 정보가 들어가고 그 마이너한테 돈을 보내는 것까지 저장되어 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